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추석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송편을 찜기 위에 올렸어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집안 가득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이 참 좋아했던 명절 냄새였죠. 하나뿐인 아들, 기태 녀석도 이 냄새만 맡으면 어린애처럼 부엌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물어오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선한데 녀석이 장가를 가고 아비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세월 한 번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정성껏 빚은 오색 송편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노릇하게 부쳐낸 삼색전, 향긋한 나물 무침까지.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들 녀석을 키우며 수십 번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이 넓은 상은 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분가한 뒤로는 명절에도 집안이 조용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1년에 단 하루뿐인 오늘만큼은 녀석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녀석 얼굴을 보며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추석 당일이니 오죽하겠어요. 저는 혹시나 음식이 식을까봐 냄비 뚜껑을 하나하나 닫아두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명절 특별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시선이 향했죠. 11시 그리고 12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신호만 갈 뿐 받지를 않아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무거운 것이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녀석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있고 또 건조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괜찮다. 조심히만 오너라. 음식은 데우면 되니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다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갈비찜이 다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딱딱하게 굳었던 전을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다녀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죠. 어서 오너라. 길이 많이 막혔지? 그런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아들 기태와 며느리 유미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을 찾은 자식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피곤함보다는 무언가 귀찮음을 해결하러 온 사람 같은 얼굴. 손주 녀석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주원이는 피곤하다고 처갓집에 두고 왔어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에 손주 얼굴 하나 못 보는 할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피곤하면 쉬어야지. 어서 들어오너라. 배고플 텐데 상 차려놨다. 제가 앞장서서 거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걸음을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저녁 먹었어요.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간다니요. 그 순간 부엌에서 풍겨오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온종일 녀석들을 기다리며 준비한 이 음식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제사 음식처럼 처량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아들 기태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저 이 어색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제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 미호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기태는 여전히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부자연스럽고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좀 확장하게 됐거든요. 미호는 서두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떤데 다 어머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거다. 기태 씨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아시지 않냐는 둥의 말들이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좀 받아야 해서요. 잠시만 이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절대 어머님 귀찮게 해드릴 일은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필요한 거니까요. 참으로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아들 녀석을 키워낸 이 집을 그저 서류상으로만 잠시 빌려달라는 말로 넘기려고 하다니요. 아들 기태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조용히 제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서류의 제목을 읽어보았어요. 효도 계약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자식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며 부모는 자식에게 집을 증여한다. 만약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같은 조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의 소유권을 아들 이기태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만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는 서류상으로만 필요한 거냐?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호의 얼굴에서 거짓 웃음이 살짝 거치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님, 뭘 그렇게 꼼꼼히 보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속이기라도 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 옆에 있던 기태가 그제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힘들게 하는 일 절대 없어. 아들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귀찮아지고 싶지 않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며느리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못하겠다. 이 집은 니들 아버지와 나의 평생이 담긴 곳이다. 이걸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망하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 미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답답하시네.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어요. 이 집, 이미 저희 명의로 돌려놨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아들 이기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미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뭘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은행 대출 서류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받은 인감으로 다 처리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거고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집이라고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으로 동조한 겁니다.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내와 짜고서 제 뒤통수를 친 것이죠. 지난 몇 달간 살갑게 굴며 인감이 필요하다고 가져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 어미를 위하는 효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좋게 말할 때 저희 뜻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마지막 통보를 하더군요. 저희도 이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오늘 당장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나가달라.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내 아들 내외에게, 그것도 1년의 가장 큰 명절이라는 추석날 밤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짐은 많이 챙기실 거 없죠? 간단하게 챙겨서 나오세요. 저희도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저는 로봇처럼 몸을 움직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속옷 몇 벌과 겉옷 2-3개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기에 꽂혀 있던 낡은 휴대폰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 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추석상이 놓인 테이블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가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기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이 모든 상황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가 밖으로 완전히 나가자마자 등 뒤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이 담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차갑게 식어버린 명절 음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겠죠. 그들에게 저는 이미 치워버려야 할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차가운 밤 공기는 뼈 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번화가에 닿아 있었죠. 화려한 네온사인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게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제 통장에 있던 푼돈마저 모조리 가져갔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곳이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24시간 불이 켜진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곳에 잠시만 앉아있자.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제 행색은 누가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어깨에 걸친 촌스러운 카디건. 모든 것이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가 없었죠. 그저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직원의 눈치가 보였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가방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해준 손때 묻은 시집이었어요.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책을 읽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과 같았죠. 엎드려 잠이 든 학생들, 밤새 시끄럽게 떠드는 연인들 사이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등받이 없는 딱딱한 의자가 쑤셔왔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품이.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카페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 화장실에서 최소한의 몸단장을 하고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시립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이죠. 도서관은 제게 더없이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신문이란 신문은 모조리 정독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고 싶지 않았어요. 신문을 다 읽고 나면 역사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 제게 닥친 이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갈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거르거나 운이 좋으면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녁은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컵라면 하나로 때웠죠. 뜨거운 물을 부어 국물을 마실 때면 온몸에 온기가 퍼지면서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밤은 다시 24시 카페나 문을 닫지 않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거나 제 처지를 한탄하며 주저앉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어요. 도서관에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저를 유심히 보던 젊은 사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사서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건네더군요. 어르신 매일 오시네요. 책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멋쩍게 웃으며 건네는 그 차 한 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저는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사서는 가끔 제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짧은 눈인사나 목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도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하더군요. 공원 벤치에도 암묵적으로 정해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늘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았는데 술에 취한 듯 보이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삿대질을 시작했어요. 여긴 내 자리야. 비켜. 그는 몹시 퉁명스럽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굳이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척하다가 문득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겠지요. 저는 가방에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뜨거운 핫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날이 많이 춥지요. 자리는 비켜드릴 테니 이거라도 손에 쥐고 계세요. 밤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 뜻밖의 행동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내가 이런 거나 받으려고 그런 줄 알아? 그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 서로 으르렁거려서 뭘 하겠어요. 이 추운 밤 싸우지 않고 넘기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제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내민 핫팩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 다른 벤치를 찾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투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것은 힘이 아닌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제 고단한 삶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웠어요. 아마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겠지요. 저는 여느 때처럼 24시 카페 구석에 앉아 낡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한 것은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전화를 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민준입니다. 일이 잘못됐어요. 최 이사가 우리 기술 자료를 전부 경쟁사에 넘겨버렸습니다. 투자자들도 전부 등을 돌렸어요. 우리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는 민준이 누군지, 최 이사는 또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하고 바로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며칠 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숨부터 고르게. 그렇게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청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당황했겠지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아니셨어요? 나는 젊은이가 찾는 사람이 아닌 것 같네. 전화 잘못 걸었어. 제 대답에 청년은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그의 움직임이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찾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그러네.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지만 다시 쌓아 올리지 못할 것도 없는 법이야. 지금 당장 끝난 것 같아도 수만 번 고르고 다시 보면 분명 길이 보일 걸세.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청년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닐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나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런 법이야. 어르신은 누구신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인생의 쓴맛을 조금 먼저 본 나이 많은 늙은이일 뿐이라네. 우리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강민준이라고 밝혔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인데도 그는 제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민준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혹시 딱 한 번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저 어르신께 제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갈 데 없는 처지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조언을 해줄 입장은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립도서관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립도서관 3층 인문학 서적 코너에 있을 걸세. 나를 찾을 수 있겠나? 네, 네, 꼭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카페 안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 이것이 과연 우연이기만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딱딱한 의자에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시립도서관 3층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이었지만 아침에 공원 화장실에서 평소보다 더 정성껏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일지언정 사람을 만나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인 인문학 서적 코너의 낡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올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죠. 약속 시간인 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어젯밤에 저와 통화하신 어르신이 맞으십니까?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 후반에서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말끔하고 훤칠한 청년이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밑은 거무죽죽했습니다. 그가 바로 강민준 씨였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그를 데리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나가서 하지. 여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괜찮은 곳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기도 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직원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다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우리 바른 한 끼라는 간편식 회사를 창업했고 건강하고 정직한 맛을 내세워 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자 대기업에서 그의 기술과 브랜드를 탐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제 아들 기태를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의 반이반만큼이라도 정직하고 성실했더라면 어미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주문한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전체 요리부터 부드러운 수프, 그리고 최상급 한우로 만들었다는 스테이크까지. 민준 씨는 제게 음식 맛이 어떤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음식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맛을 보았지만 이렇다 할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곁들인 한식 반상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유독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된장찌개는 저희 호텔의 자랑입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던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제 돌직구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어르신의 고견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음식들은 겉은 아주 화려하네. 좋은 재료를 쓴 것도 알겠고. 하지만 기본이 부족해. 저 스테이크는 좋은 고기를 너무 오래 익혀서 질기고 아까 나온 수프는 크림 맛이 너무 강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다 가려버렸어. 그리고는 앞에 놓인 된장찌개 뚝배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된장찌개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된장 냄새가 나는 소금국일 뿐이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정체 모를 첨가물이 가득 들어간 공장 된장 맛이지. 좋은 장은 짠맛 뒤에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맛이 함께 올라와야 하는 법인데 이건 그저 짜기만 할 뿐이야. 깊이가 없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맛이란 말일세. 제 말에 민준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그 된장찌개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우리바른 한 끼가 바로 그 간편식 회사이며 건강하고 정직한 맛을 추구했지만 최근 들어 맛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대기업에서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저희 회사가 찾던 분입니다. 부디 저희 회사의 맛의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어르신의 그 깊이를 아는 혀와 음식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는 제게 숙소는 물론 충분한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던 늙은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갑고 삭막하게만 보였죠. 저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쓰러져 가느냐, 아니면 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느냐.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음식 만들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죠. 이 손으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준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몸뚱이와 오래된 손맛밖에 없지만 그것이라도 젊은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겠네. 제 대답에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오차는 제게 기회라는 이름의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강민준 씨가 마련해준 숙소는 작지만 아늑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차가운 길바닥과 시끄러운 카페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가 보내준 차를 타고 회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발은 한 끼라는 이름이 적힌 10층짜리 신사옥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저는 잠시 모든 것이 꿈인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벽 없이 탁 트인 공간의 젊은 직원들이 저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회의실 벽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민준 씨는 제게 고문실이라며 아담한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좋은 자리였어요. 그는 R&D, 즉 제품 개발팀을 제게 소개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제 손주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앞으로 저희 신제품 개발을 총괄해 주실 이순자 고문님이시다. 민준 씨의 소개에 젊은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꾸벅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환영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이 읽혔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안다고? 하는 무언의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특히나 팀장을 맡고 있다는 박주용이라는 젊은이는 노골적으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고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팀입니다. 고문님께서 가진 노하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수치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제 방식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맛이나 감 같은 것은 믿지 않으니 숫자로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와 말씨름을 하는 대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결과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회의 시간, 저는 그들이 개발했다는 신제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이 김치찌개는 너무 달아. 설탕으로 억지로 신맛을 감추려고 한 것 같군. 이 육개장은 맵기만 할 뿐 국물의 깊은 맛이 전혀 없어. 고춧가루만 좋은 것을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제 지적에 팀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은 제 앞에 각종 성분 분석표와 그래프를 내밀며 반박했습니다. 고문님, 저희 분석으로는 나트륨 함량이나 당도가 모두 황금 비율에 가깝습니다.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요. 저는 그가 내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의 혀는 그런 숫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기다림의 시간이 담겨야 하는 법이지. 당신들이 만든 음식에는 그게 빠져 있어.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늙은이로만 보였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개발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시판용 간장, 된장, 고추장을 모조리 치우라고 지시했어요. 팀원들은 당황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 진짜 맛을 낼 수 없어.
모든 장은 우리가 직접 담글 걸세. 그날부터 저의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가장 좋은 국산 콩과 1,001렴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실 한편에 커다란 항아리들을 들여놓았죠. 젊은 직원들은 평생 본 적도 없는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메주를 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콩을 삶고 찢고 모양을 빚어 새끼줄로 엮어 매달았죠. 박 팀장은 그런 제 옆에서 온도계와 습도계를 들고 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하려 애썼습니다. 고모님, 콩을 삶는 정확한 온도는 몇 도입니까? 메주를 건조하는 최적의 습도는 몇 %죠? 저는 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 콩이 손으로 부드럽게 으깨질 때까지, 메주가 햇볕 좋은 날 반나절 동안 꾸덕하게 마를 때까지. 그게 전부야. 제 대답에 그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이 항아리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회사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존 제품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민준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를 향한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죠. 저 할머니만 믿고 있다가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런 수군거림이 제 귀에도 들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장이 익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장을 가르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잘 익은 메주를 쪼개 된장을 만들고 까만 즙을 걸러 간장을 달였습니다. 개발실 안은 구수하고 깊은 장 냄새로 가득 찼죠. 저는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제가 새로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와 그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만들었다는 된장으로 끓인 찌개를 각각 맛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들이 만든 찌개는 짠맛만 강하고 텁텁했지만 제가 끓인 찌개는 짜면서도 구수하고 끝맛은 은은하게 달았습니다. 깊이가 다른 맛이었어요. 그제야 팀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팀장의 충격이 가장 커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2개의 찌개를 번갈아 맛보더니 조용히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개발팀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제 옆에 딱 붙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터득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불의 세기,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우리는 밤낮 없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순자 할머니의 밥상 시리즈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낸 된장찌개, 청국장, 그리고 김치찌개였죠.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다. 인공적인 맛이 전혀 나지 않는 진짜 찌개라는 소비자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SNS와 블로그에는 저희 제품에 대한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매출은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출시 3개월 만에 저희 제품은 간편식 시장의 모든 경쟁 제품을 누르고 당당히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회사는 단숨에 위기에서 벗어나 업계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박 팀장이 제 고문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더니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모님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 인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저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밥상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제 이름 앞에는 전통의 맛을 지켜온 장인이라는 근사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죠. 저는 그런 것이 영 쑥스럽고 부담스러워 모두 거절했지만 민준 씨는 이번만큼은 회사를 위해 나서주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 방송사의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은 제게는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제 앞에 제가 만든 음식이 놓이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는 그저 제가 평생 해왔던 대로 음식에 담긴 제 진심과 철학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회사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고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길거리를 떠돌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일까요? 그 방송을 저를 내쫓았던 아들 기태와 며느리 미호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텔레비전 속에 저를 바라보았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이제는 정말 연이 끊겼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인터폰을 했습니다. 고모님,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들 기태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까칠하고 수척해 보였죠.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가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어머니 아니 고모님. 사업이 많이 힘듭니다. 이 녀석은 끝내 저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방송 봤습니다. 돈 많이 버셨더군요. 저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사업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석날 밤 저를 매정하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는 권리를 내세우며 돈을 요구하다니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제 말에 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인데 제가 잘 되어야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닙니까? 됐다. 돌아가거라. 너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나와 함께 땀 흘려 일한 우리 직원들의 피와 땀이다. 제가 단호하게 등을 돌리자 녀석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좋아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자기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한 비정한 어머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언론에 전부 다 폭로해버릴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제 약점을 잡아 저를 협박하려 드는 녀석의 모습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폭로를 한다는 겁니까? 고문실 문이 열리며 강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밖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이기태 씨 맞으시죠?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순자 고문님은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어른이시고요. 그런 분에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기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서늘한 기세에 기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 기태가 소리쳤지만 민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요? 추석날 밤에 어머니를 빈손으로 집에서 내쫓은 것도 가족이 하는 일입니까? 지금 고모님을 협박하는 것도 가족이 하는 일이고요. 민준 씨의 말에 기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곧장 인터폰으로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보안팀, 당장 고문실로 올라오세요. 외부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닥치듯 들어와 기태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이거나.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기태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고문실에는 저와 민준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애써 강한 척했지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민준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그의 따뜻한 위로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괜찮네. 추한 꼴을 보이고 말았어. 아닙니다, 고모님. 추한 것은 고모님이 아니라 저자입니다. 민준 씨는 제 앞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모님,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서 상대하지 마세요. 저들이 또다시 고모님을 괴롭히려 한다면 그때는 제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고모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법무팀이 국내 최고인 거 아시죠?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그의 든든하고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기태가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간 뒤 며느리 미호는 더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라면 뭐든지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한 기자를 만났더군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자기들이야말로 비정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 A씨, 알고 보니 아들 내외 내쫓은 비정한 어머니. 눈물의 인터뷰. 아들 이기태 씨, 어머니의 성공 뒤에 가려진 진실을 폭로하다. 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아들 내외를 외면했고 그들이 제게 사업 자금을 부탁하자 매몰차게 쫓아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추석날 밤 제가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쏙 빠진 채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제 이름과 회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기사 밑에는 저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해, 인성이 저 모양인데. 자식 버린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나.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보팀은 당장 해명 기사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며느리를 고소해야 한다며 흥분했죠.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해봤자 같이 더러워질 뿐이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네. 제 말에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우리는 법무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인 김 변호사는 아주 영리하고 냉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고모님,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저희가 이성을 잃고 공개적인 싸움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이 무엇이든 대중들에게는 그저 보기 흉한 집안 싸움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반격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준비해 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들 내외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기태 씨와 유미호 씨는 고모님의 집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명백한 탈세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이 사실을 제보한다면 이들은 본세는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져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실로 무서운 반격의 방법이었습니다. 악의적인 기사에 일일이 해명하며 다투는 대신 법과 원칙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팀은 국세청에 아들 내외의 탈세 사실을 정식으로 제보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도 필요 없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 제보 코너에 증거 자료와 함께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죠. 우리는 그저 조용히 국세청의 칼날이 그들을 향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기태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의 사무실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관들이 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세무조사를 받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모든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을 팔아치우고 손에 쥐었던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었죠.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제 고문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해가 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마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 길고 아픈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조용히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될지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집요했습니다. 아들 기태와 며느리 미호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증명하고 소명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편법과 탈법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재산은 압류당했고 운영하던 작은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민준 씨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이성을 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만약 제가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면 어떻게든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어리석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민준 씨가 먼저 감지했습니다.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기태를 경비팀에서 몇 번이나 목격했고, 며느리 미호는 우리 회사 제품을 파는 마트에 가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민준 씨는 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제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심장부인 공장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모님, 저들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공장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아끼는 전통장이 숙성되고 있는 장독대 주변에는 음성 녹음까지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었죠. 며칠 뒤 민준 씨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인적이 끊긴 시간을 틈타 아들 기태와 며느리 미호가 공장의 담을 넘어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저희가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죠. 그들은 검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한눈에 제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둑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수백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이거 너무 위험한 짓 아니야? 아들 기태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며 녹음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미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저 늙은이 때문인데.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저 장독들만 망쳐놓으면 돼. 식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인데 그 근간을 흔들어 놓으면 저 회사도 끝장이야. 그럼 언론에서 다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역한 냄새가 나는 시커먼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 상하게 만든 생선 기름과 화학약품을 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음식에 넣는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고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애지중지 가꾸고 보살펴온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그들의 손에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저 늙은이도 끝이야. 꼴 좋다.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들 기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범행을 도왔습니다. 항아리 10개쯤의 오물을 쏟아부었을까요? 그들은 만족한 듯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늘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제게 그날 새벽에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평생의 노력을 망가뜨리기 위해 벌인 끔찍한 행동,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악독한 말들을 확인하는 것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이렇게 잘못 지었구나.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민준 씨는 당장 영상을 경찰에 넘겨 그들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마주하고 선택하게 할 마지막 기회였죠. 저는 김 변호사를 불러 아들 내외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끝내고 싶으면 내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이성이라도 붙잡을 것인지 그들에게 공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민준 씨 그리고 김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의 가장 큰 회의실에서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기태와 미호가 들어왔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며느리 미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로 저희를 부르셨나 모르겠네요. 세무조사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뭘 더 하시려고요? 김 변호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장 장독대로 향하는 두 남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누가 봐도 기태와 미호였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오물을 쏟아붓는 장면, 그리고 이걸로 저 늙은이도 끝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기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며느리 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우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업무 방해, 재물 손괴,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지금 이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하면 두 분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하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시 이성을 잃고 미친 짓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기태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줘. 저는 그들의 악어의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일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내 장독 몇 개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야. 너희는 우리 회사 직원 수백 명의 밥줄을 끊으려 했고 우리 음식을 믿고 먹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려 했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종류의 잘못이 아니야. 그것은 죄악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마. 첫째, 너희가 내게서 빼앗아간 집의 명의를 오늘 당장 원상복구시켜라. 둘째, 너희가 탈세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늘의 일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나는 이 영상을 들고 지금 당장 검찰청으로 갈 것이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집의 소유권을 다시 저에게 돌려준다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악연이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제게서 빼앗겼던 집의 등기부등본이 다시 제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그 집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저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곳곳에 값비싼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죠. 저는 민준 씨와 상의하여 그 집을 갈 곳 없는 미혼모나 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고통의 공간이었던 곳을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집은 곧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순자의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곳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아들 내외를 용서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며 저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법적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거액의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막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의 추석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아침부터 순자의 집은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피를 나눈 가족 대신 마음을 나눈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에 머무는 젊은 엄마들과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명절에도 오갈 데 없는 우리 회사 직원 몇몇, 마지막으로 아들처럼 저를 살뜰히 챙기는 민준 씨까지. 우리는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작년 이맘때 텅 빈 상 앞에서 홀로 눈물 찢던 제 모습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으니까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밥상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의 성공이 모두 제 덕분이라며 제게 무언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제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요리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이순자 요리 장학재단이었죠.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쑥스러웠지만 이날만큼은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순간부터 절망 속에서 희망의 레시피를 찾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뽑힌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가졌지만 요리에 대한 꿈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아이들이었죠. 그 반짝이는 눈들을 보며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해 만드는 음식이란다. 너희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요리사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어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순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위해 몰래 준비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사실 제 진짜 생일은 아니었지만 순자의 집 식구들과 회사 직원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날을 기념하고 싶다며 준비한 것이었죠. 케이크 위에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순자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촛불을 끄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텅 빈 밥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는 항상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온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절망의 늪에서 걸어 나와 새로운 삶을 일구어낸 것은 결국 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고단했던 삶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따뜻한 오차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